술집기에 취한 아이의 모습은 극도의 빈곤을 상징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결국 찾아왔다. 설날은 풍요와 화합, 조상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날이어야 했지만 이 시대의 설날은 쑥떡뿐인 설이라는 비루하고 슬픈 현실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읍내의 거리는 명절의 활기 대신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길목마다 토벌대와 우익 청년단의 감시가 삼엄하여 평소에도 위축되어 있던 농민들의 발길은 더욱 끊겼다. 정연동 일가와 부유층만이 흰쌀로 빚은 가래떡과 만두로 잔치를 벌였을 뿐이었다. 이들은 명절을 틈타세를 과시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재확인하는 듯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흰쌀 대신 구황 작물인 보리, 옥수수 가루와 겨운에 뜯어모은 쑥을 섞어 만든 쑥떡으로 겨우 명절의 형식만을 갖출 수밖에 없었다. 쑥떡의 쌉싸름하고 푸른 색깔은 이 시대 민중의 쓰디쓴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그들은 쑥떡을 먹으며 쓴맛을 삼켰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맛이라고 생각했다. 떡을 나누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억눌린 서름과 조상에게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다. 이 쑥떡이 우리 조상님께 바칠 수 있는 전부라니. 노인들의 탄식은 전쟁과 가난이 짓밟은 민족의 수치처럼 들렸다. 아이들은 쑥떡을 받았지만 흰쌀떡을 먹는 부잣집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훔쳐보았다. 설날 아침 읍내에서는 정연동의 잔치상에서 나온 흰 가래떡 조각을 훔치려다 청년단원에게 곤욕을 치르는 빈민의 모습도 목격되었다. 이는 명절의 풍요와 빈곤의 극명한 대비를 상징했다. 설날의 차례는 돌아가신 가족을 기리는 자리였지만 이 시대에는 전쟁과 숙청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영혼을 달래는 슬픈 추모식이었다. 차례상에는 변변한 음식이 없었고 술잔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다. 빨치산으로 끌려갔거나 토벌대에 의해 피 흘린 가족의 빈자리는 가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특히 전쟁 이전까지 성실하게 농사지었던 이들이 이념, 대립의 희생양이 되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은 생존의 고통뿐만 아니라 죄인의 가족으로 낙인 찍히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들의 위패를 꺼내놓고 절을 할 때마다 집안에는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다. 세배는 윗사람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덕담의 자리였으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위험한 행위였다. 사람들은 토벌대의 감시를 피해 밤늦게 은밀히 이웃집을 방문하거나 아예 명절 왕래를 포기했다. 누군가 혹시라도 좌익 가족과 접촉했을까봐 서로를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이웃 간의 왕래는 곧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공포의 체제가 명절의 전통마저 훼손시켰다. 명절은 가족 간의 단절을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의식이 되었다. 화합과 나눔이 있어야 할 명절이 고립과 공포로 대체된 것이었다. 읍내의 유지들은 토벌대 지휘관에게 명절 인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충성심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김범우는 쑥떡뿐인 설의 풍경을 보며 민족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아침 일찍 조상들에게 쑥떡으로 차례를 지냈고 그 쓴맛을 오래도록 되씹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쓴맛의 의미를 기록하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명절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이었으나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풍요를 조롱하고 미래의 불안만을 키웠다. 그는 쑥떡의 쓴맛이 이 시대 민족의 맛이다. 우리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고통과 서름을 씹고 있다고 기록했다. 명절 전통의 상실은 단순한 빈곤이 아니라 이념 대립으로 인한 민족의 정신적 해체를 의미했다. 그는 이 비루한 설날이
이념의 광풍이 가져온 가장 비극적인 결과임을 깨달았다. 그는 쑥떡을 빚던 농민들의 손에서 희망보다는 체념을 보았다. 이 체념 속에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절망적인 소망이 담겨 있었다. 김범우는 설날 오후 자신의 머슴인 김범준과 대화를 나누며 김범준으로부터 나라가 우리를 이리 빨갱이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통렬한 시대의 비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는 민중의 삶을 돌보지 않고 이념 싸움에만 몰두하는 국가와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대변했다. 조계산의 염상진과 빨치산 대원들은 쑥떡조차 귀한, 더욱 비참한 설날을 보냈다. 그들은 간신히 구한 쌀 한 줌과 산나물로 죽을 끓여 설을 세웠다. 그들에게 설날은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독을 되새기는 날이었다. 그들은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르려 했지만 명절 특유의 분위기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적인 염원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염상진은 배고픈 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혁명이 가족과 고향을 지키려 했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소망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절감했다. 그는 혁명의 대의가 인간의 밥 한 그릇보다 중요할 수 있는가라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 이 질문은 그의 혁명 이념과 현실적 고통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드러냈다. 쑥떡뿐인 설은 이념의 폭력이 민족의 정서와 전통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시대의 증언이었다. 이 슬픔 속에서 설날을 보낸 사람들은 이제 새해의 첫 만월인 정월 대보름을 맞이했지만 이달은 희망이 아닌 공포를 상징했다. 빨치산들은 설날 아침 산속에서 남몰래 희생된 동지들의 넋을 기리는 간소한 의식을 치르며 서로의 혁명 의지를 다지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회의가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다. 8. 어두운 정월 대보름 수정 완료. 쑥떡뿐인 설날의 비통함이 채 가시기도 전 새해의 첫 만월인 정월 대보름이 찾아왔다. 예로부터 대보름은 둥근 달처럼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며 밝게 축제를 벌이는 날이었으나 이 시대의 대보름은 어두운 정월 대보름이었다. 만월의 밝은 빛은 희망이 아닌 공포와 감시의 상징이 되었다. 둥근 달은 예전 같으면 풍년을 기원하는 축복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토벌대에게는 수색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빨치산에게는 은신처를 드러내는 위험을 안겨주는 잔혹한 감시등이었다. 사람들은 달이 밝을수록 공포심에 떨며 창문을 꼭꼭 닫았다. 집집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읍내는 유령처럼 고요했다. 민속놀이나 달집 태우기와 같은 모두가 모이는 축제는 정현동의 엄격한 통제 아래 완전히 금지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불빛이 새어나가 감시 대상이 될까 두려워 촛불조차 제대로 켜지 못했다. 특히 달집 태우기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 불을 피우는 행위였기 때문에 토벌대는 이를 빨치산과의 연계나 봉기의 신호로 오인할까봐 극도로 경계했다. 만월은 민족의 비극을 냉정하게 비추는 시대의 거울이었다. 화합의 장소는 숨죽여 공포를 견뎌야 하는 고립의 시간으로 변질되었다. 농민들은 섣달금음에 밤새 불을 켜는 세시풍속도 토벌대의 의심을 살까봐 지키지 못했고 대보름의 모든 행사가 자취를 감추면서 명절의 의미 자체가 공허해졌다. 대보름의 상징인 불엄, 깨물기와 오곡밥 나누기 전통 역시 전쟁의 상흔 때문에 사라졌다. 가난 때문에 견과류를 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오곡밥을 나누는 행위는 빨치산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것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이웃끼리도 교류를 끊었다. 혹시 저 집이 밥을 많이 했는가? 빨갱이에게 보낼라고?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읍내를 감돌았다. 나눔의 정신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대체되었다. 토벌대는 심지어 농민들이 오곡밥을 나누는 것을 빌미로 삼아 빨갱이 협력자 색출 작업을 벌이기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공포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밥을 지어 먹었다. 농민들의 기원은 풍년이 아니라 제발 이 공포와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외침이었다. 그들의 억눌린 한은 달빛 아래 더욱 깊어만 갔다. 그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보다는 그 달빛이 자신들의 불안한 생존을 비추는 것에 대해 절망감을 느꼈다. 이 어두운 대보름밤, 무당소아는 마을 외곽의 당집에서 토벌대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구판을 벌였다. 그녀는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신들린 듯 북을 치고 징을 울렸다. 그녀의 굿은 풍년이 아닌 북으로 떠난 정아섭과 억울하게 희생된 민중들의 영혼을 달래는 슬픈 진홍굿이었다. 소아는 울부짖으며 죽은 이들의 넋을 불렀고 그녀의 절규는 정아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비극적인 관계의 결과인 그의 아이 정아섭의 아이를 홀로 품은 슬픈 운명이 뒤섞인 것이었다. 소아는 생부 서민영과 어머니의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정아섭과의 사랑마저 이념과 전쟁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달은 그녀에게 하섭이 떠난 북쪽을 바라볼 유일한 통로였으며 그녀의 기도는 이념을 초월한 순수한 사랑의 힘이었다. 몰래 굿소리를 들은 농민들은 잠시나마 자신들의 한이 함께 풀어지는 정서적인 위로를 받았다. 소아의 굿은 공포에 질린 민중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저항이자 위안의 의식이었다. 김범우는 어두운 정월 대보름을 민족의 비극을 가장 깊이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그는 만월을 바라보며 붓을 들었다. 밝은 달빛이 수많은 그림자들을 비추는 풍경에서 그는 이 시대의 잔혹한 본질을 보았다. 겉으로의 질서는 내면의 깊은 공포를 숨기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김범우는 희망을 노래해야 할 만월 아래 우리는 모두 죽음과 감시만을 보았다. 달빛이 밝을수록 어둠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이다라고 기록하며 이념의 폭력이 민족의 전통과 정서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준엄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달빛처럼 진실을 비추는 역할이 되기를 염원했다. 공포와 절망이 극한에 달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적에게 가장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언어는 바로 벌거지였다. 김범우는 이 단어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시대의 폭력적 의도를 담고 있음을 간파했다. 9. 무엇이여 벌거지. 수정 완료. 정월 대보름의 어둠과 공포가 읍내를 짓누르던 시기, 토벌대와 우익 청년단의 입에서는 가장 잔혹하고 모욕적인 멸칭이 터져나왔다. 바로 무엇이여 벌거지 라는 외침이었다. 이 벌거지라는 단어는 좌익 빨치산을 향한 이념적 증오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언어 폭력의 상징이었다. 벌거지는 벌레, 기어다니는 하찮은 생물을 뜻하는 전라도 사투리이자 토벌대가 빨치산을 향해 사용하는 멸칭이었다. 정연동은 청년 단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붉은 사상을 가진 벌레, 이 땅의 기생충이다. 벌레를 잡는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단어에는 상대방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의 살해를 정당한 해충 구제 행위로 치환하려는 극단적인 비인간화 전략이 담겨 있었다. 정연동의 이러한 선동은 청년 단원들에게 심리적 방아쇠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고문과 학살을 자행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벌거지를 때려잡듯이라는 구호는 인간 사냥을 윤리적 책임에서 벗어난 청소 행위로 둔갑시켰다.
토벌대는 이러한 언어 폭력을 통해 죄책감 없이 농민들을 고문하고 처단할 수 있었다. 읍내 아이들조차 놀이처럼 이 단어를 따라 외치기 시작했고 언어 폭력은 일상 깊숙이 침투했다. 이러한 언어의 오염은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총칼 앞에서 무력한 농민들에게도 벌거지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들은 짓밟혀도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며 스스로를 벌거지라고 자조했다. 이념의 깃발 아래 인간적인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 채 공포 속에 숨어 지내는 삶은 벌레와 다를 바 없었다. 우리가 벌거지 아니면 뭐란 말이여. 허리가 끊어져도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데. 그들의 자조 속에는 깊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이 자조는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슬픈 방식이었지만 동시에 이념의 폭력에 대한 은밀한 비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슬픈 자기인식 속에는 역설적인 끈기가 숨겨져 있었다. 벌레는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다. 민중의 생존 의지는 이념의 허상이 아니라 이 벌레와 같은 끈질긴 삶의 힘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벌레처럼 땅속 깊이 숨어 생명을 이어갔다. 이들의 끈기는 겉으로는 순응하는 듯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념의 광풍 속에서도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생존 의지였다. 김범우는 벌거지라는 언어 폭력이 총칼의 폭력보다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통찰했다. 언어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쉽게 파괴하는 도구였다. 그는 정현동이 휘두르는 폭력의 근원이 바로 이러한 언어의 비인간화에 있음을 알았다. 상대방을 벌거지로 규정하는 순간 모든 윤리적 책임이 사라지고 잔혹한 살인이 정의로운 처벌이 되는 것이었다. 김범우는 자신의 기록이 이 시대의 모든 언어 폭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들이 벌거지를 때려잡는다 했을 때 그들이 죽인 것은 이념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었다고 썼다. 그는 이 언어의 독이 이념의 증오를 영속화시킨다고 생각했다. 벌거지라는 멸칭은 단순히 적을 비하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 토벌대와 우익의 인간성마저도 파괴하는 양날의 검이었다. 벌거지는 이념의 광기가 인간성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참한 증언이었다. 조계산의 염상진은 대원들이 토벌대에게 벌거지라고 불리며 희생당했다는 소식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우리의 동지들이 벌레라니. 그는 산속에서 울부짖었다. 자신들이 시작한 혁명이 결국 동지들을 벌거지라는 모욕 속에 내몰았다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그는 혁명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동지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현실에 격렬히 분노했다. 그러나 그는 이 모욕이야말로 자신들이 싸워야 할 적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준비했다. 벌거지라는 멸시는 염상진 혁명의 마지막 불씨를 태우는 역설적인 에너지가 되었다. 극한의 고통과 모욕 속에서 민중들은 자신들의 슬픔을 가장 순수하고 전통적인 노래에 담아 희미한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 노래는 민중의 상실된 정체성과 고통을 담아내는 유일한 통로였다. 10.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수정 완료. 벌거지라는 잔혹한 멸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던 시기, 민중들은 억눌린 슬픔을 민요에 담아 은밀한 위로를 구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라는 노래는 단순한 노동요를 넘어 희망을 잃은 민족의 가장 깊은 정서를 대변하는 시대의 찬가였다. 도라지는 한국의 산천에서 흔히 자라며 쓰디쓴 뿌리는 고난을 상징하지만
흰색 꽃은 순수함과 희망을 상징했다. 백도라지는 도라지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깨끗한 것을 뜻하며 민중들이 잃어버린 평화와 순수함을 은유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라는 노랫말은 깊고 깊은 산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순수한 희망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이념적 구호보다 강력한 생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노래는 좌우익의 이념을 넘어 모든 인간의 가슴에 고향과 평화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도라지 타령은 잃어버린 고향의 평온함과 인간적인 삶에 대한 복귀를 희망하는 민중의 무의식적 소망을 담고 있었다. 정현동과 토벌대가 일체의 정치적 구호와 노래를 금지했을 때 도라지 타령과 같은 민요는 유일하게 허용된 감정의 배출구였다. 농민들은 밤늦게 일하다 지쳐서 혹은 억울하게 죽은 가족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이 단순한 멜로디 속에는 전쟁의 고통, 억울하게 죽은 이들에 대한 한, 그리고 빼앗긴 땅에 대한 서름이 응축되어 있었다. 특히 깊은 산천에 숨어 있는 백도라지를 찾는다는 구절은 토벌대의 감시를 피해 숨겨진 희망을 찾으려는 민중의 은밀한 저항 정신을 대변했다. 민요는 이념이 파괴하지 못한 민족의 정서적 구심점이었으며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며 희미한 연대감을 느꼈다. 농민들에게 도라지 타령은 단순한 노동요를 넘어 비극적 현실을 잠시 잊고 인간적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정서적 피난처 역할을 했다. 도라지를 찾는 행위는 곧 잃어버린 평화를 찾는 간절한 기도와 같았다. 김범우는 민요를 흥얼거리는 농민들의 모습에서 예술의 힘이 이념의 힘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깊게 인간의 영혼을 지배함을 깨달았다. 그는 도라지 타령을 이 시대 민중의 가장 진실된 기록으로 해석했다. 이념의 구호는 총칼을 낳았지만 민요는 위로와 치유를 주었다. 그는 민요를 들으며 이 노래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구나.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된다고 생각했다. 김범우는 자신의 기록 역시 이 민요처럼 꾸밈없는 진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념의 폭력성이 아무리 강해도 민중의 본능적인 예술적 감성과 생존 의지를 완전히 말살할 수는 없음을 확신했다. 진실이 깊은 산천에 숨어 있는 백도라지처럼 이념의 폭풍 속에서 민중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음을 그는 알았다. 조계산의 염상진과 빨치산 대원들 역시 은신처에서 몰래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그들에게 이 노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 백도라지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이상을 가졌던 혁명의 초심을 되새기게 했다. 염상진은 혁명이 민중의 마음을 얻으려면 총칼이 아니라 이 노래처럼 민중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려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대원들에게 우리가 부르는 이 도라지 노래가 우리의 혁명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이 곧 민중의 정신이다라고 말했다. 이 노래는 그들에게 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히 계급 해방을 넘어 민족의 정서적, 문화적 회복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노래 한 자락은 수천 번의 이념 선동보다 더 큰 울림과 위로를 주었다. 이처럼 도라지 타령은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 놓지 않으려 했던 마지막 희망과 순수성의 상징이었다. 노래를 통해 잠시 위안을 얻던 시기,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왔고 산에는 진달래가 만개했으나 이 꽃은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도라지 타령이 민중의 한을 달래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조계산과 읍내에 찾아왔다.
산에는 진달래가 만개하여 화사한 분홍빛을 뽐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봄꽃은 민중들에게 미운 진달래라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잔혹한 현실이 끔찍하게 괴리되었기 때문이었다. 진달래는 봄의 생명력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죽음과 전쟁의 아이러니를 상징했다. 토벌대는 진달래가 피는 계절이 산속에 빨치산이 숨어 지내기 어려워지는 시기임을 알았다. 숲의 푸른 잎이 돋아나기 전 진달래의 분홍색은 빨치산의 은신처를 오히려 쉽게 드러내는 표지가 되었다. 토벌대는 진달래가 피는 능선을 중심으로 수색을 강화했다. 이는 빨치산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계절적 전략이었다. 또한 진달래가 붉게 피는 곳은 피를 많이 흘린 땅이라는 속설이 있었다. 붉은 꽃잎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피를 상징하는 듯했고 봄의 화사함은 그들의 고통을 비웃는 듯했다. 농민들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뒤 젖꽃이 어째 이쁘겠소. 젖꽃이 원수여라며 진달래를 미워했다. 아름다운 자연은 그들에게 더 이상 위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연에 변치 않는 아름다움이 인간 세상의 비극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김범우는 활짝 핀 진달래를 바라보며 시대의 잔혹한 아이러니를 절감했다. 그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산을 응시하며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자연은 변함없이 순환하며 아름다움을 이어갔지만 인간의 역사는 파괴와 증오를 반복했다. 봄의 생명력은 죽음의 잔혹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진달래가 피는 산등성이에서 토벌대가 무고한 농민들을 신문하거나 끌고 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꽃의 아름다움과 폭력의 공포가 뒤섞인 이 계절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그는 봄이 와도 우리의 가슴속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이 진달래는 우리에게 희망이 아닌 싸움의 지속을 알리는 슬픈 꽃이다. 인간의 피가 꽃보다 붉으니 어찌 이 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기록했다. 미운 진달래는 인간의 탐욕과 이념의 광기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비극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픈 증거였다. 조계산의 염상진에게도 진달래는 복합적인 고통을 주었다. 아름다운 꽃은 고향의 봄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토벌대의 추격을 의미하는 위험 신호였다. 염상진은 대원들에게 진달래 숲 근처에서의 활동을 엄격히 금지했다. 저 꽃은 우리를 유혹하는 적의 눈이다. 꽃이 필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진다. 그는 자연의 순수함조차 혁명의 투쟁 앞에서는 방해가 되는 현실의 비통함을 느꼈다. 진달래는 그들이 지키려 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상징했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이러니의 꽃이 되었다. 그는 이 진달래가 피어 있는 기간 동안 혁명대오가 큰 위기에 처할 것임을 직감했다. 염상진은 저 미운 진달래가 곱게 보일 때가 민중이 진정으로 해방되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대규모 임무를 준비했다. 그는 이 진달래가 지기 전에 반드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운 진달래가 만개한 시기는 소아가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예감하는 시기였다. 그녀는 무당의 신기를 통해 자신의 운명이 저 붉은 꽃과 함께 질 것임을 어렴풋이 알았다. 그녀는 진달래 꽃잎처럼 덧없이 질 자신의 삶을 알았지만 북으로 간 정아섭의 아이를 홀로 지키며 이념을 초월한 비극적 사랑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시대의 비극 속에서 순수성을 잃고 더럽혀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에 대한 모성애와 정아섭에 대한 헌신은 그녀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었다. 진달래의 붉은색은 그녀의 피처럼 느껴졌다. 아름답고도 슬픈 이 꽃은
인간애가 결국 폭력 앞에 희생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이처럼 미운 진달래가 만개하면서 산의 상황은 더욱 위급해졌고 생존을 건 마지막 임무가 불가피해졌다. 하대치에게 부여된 유러, 왕복길이 바로 그 결사적인 임무였다. 미운 진달래가 피어난 잔혹한 봄, 조계산의 염상진 부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식량과 의약품 부족은 이미 극한에 달했고 부상당한 대원들은 고통 속에 신음했다. 생존과 조직 유지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했다. 염상진은 유러라는 인근 지역에 남아있는 잠재적인 협력, 조직과의 접선과 절실히 필요한 보급품약품,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하대치에게 목숨을 건 왕복 임무를 맡겼다. 이 유러의 왕복길은 혁명의 명운을 짊어진 고독하고 위험한 여정이었다. 하대치는 정하섭과 소아의 비극과는 별개로 염상진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과 동지애만이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의 임무는 오직 보급품 확보였고 소아는 북으로 떠난 정하섭의 아이를 홀로 품에 안은 채 비극적인 운명과 싸우고 있었다. 하대치에게 유러, 왕복길은 토벌대의 검문망과 청년단의 감시망을 뚫고 수십 리 산길을 걸어야 하는 사실상의 결사대 임무임을 알았다. 유러는 지리적으로 험준한 곳에 위치했지만 토벌대의 감시가 삼엄하여 접근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는 염상진 앞에서 비장하게 말했다. 대장 동지,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대치에게 이 길은 단순한 왕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혁명에 바치는 마지막 의식과 같았다. 그는 이 임무의 성공 여부가 수많은 동지의 생존을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내색하지 않았다. 하대치의 유러, 왕복길은 조계산의 이상과 읍내와 유러, 마을의 비참한 현실이 가장 극명하게 충돌하는 현장이다. 그는 밤을 틈타 마을을 지나며 민중들의 굶주림과 공포를 직접 목격했다. 농민들은 여전히 벌거지 취급을 당하며 착취당하고 있었고 좌익에 대한 지지는 공포에 질려 숨겨져 있었다. 심지어 일부 농민들은 토벌대의 감시를 피해 빨치산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유러 마을 역시 정현동 세력의 폭력적인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토벌대는 마을 사람들에게 빨치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식량 등을 주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보를 흘리는 주민들도 생겨났다. 하대치는 민중들이 혁명을 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공포에 질려 몸을 숨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혁명에 대한 열정은 민중들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슬픔과 고독으로 바뀌었다. 그는 깨달았다. 민중은 이상이 아닌 밥을 원한다는 것을. 혁명의 대의보다 당장의 생존이 우선인 현실을 목도하면서 하대치는 혁명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꼈다. 유러에서의 접선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여 보급품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하대치는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정보를 얻었다. 접선 대상 중 일부가 이미 토벌대와의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고 혁명대오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감지한 것이었다. 유러의 협력자는 두려움에 떨며 하대치에게 속삭였다. 대장 동지, 이제 산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사람이 이미 뒤돌아섰습니다. 이념의 동지들마저 생존의 압박 앞에서 배신을 선택하는 잔혹한 현실을 목도한 하대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혁명의 붕괴는 외부의 총칼뿐만 아니라 내부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배신에서도 비롯된 것이었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 가능성은 하대치의 정신적 충격을 극대화했다. 하대치는 무거운 보급품보다 더 무거운 배신감과 절망을 안고 조계산을 향한 왕복길에 올랐다.
그는 돌아가는 길 내내 염상진에게 이 치명적인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혁명을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 고뇌했다. 하대치가 무사히 조계산으로 복귀했을 때 염상진은 보급품보다 하대치가 가져온 민심의 절망과 내부의 배신 가능성이라는 치명적인 정보에 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염상진은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는 혁명이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했다. 유러 왕복길은 혁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염상진은 혁명이 총칼이 아니라 민심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시점에서 무의미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광기임을 알았다. 이 왕복길의 끝에서 염상진은 혁명의 방향에 대한 고독하고 비장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은 무의미한 투쟁의 지속이 아니라 혁명의 불씨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자신의 희생으로 동지들을 지키는 새로운 형태의 결이었다. 그는 자신을 미끼로 삼아 하대치와 젊은 대원들을 탈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염상진 혁명의 마지막 막을 여는 비극적인 길이었다.